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께서 제게 아주 호의적인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참 반갑고 또 이 자리가 매우 기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자유롭지 않은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대통령이 되면 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럴 기회를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못하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결정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전실에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되게 하려면 한참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약간 싸웠습니다. 대학교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연세대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꾀를 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리가 없지요. 그런 사정을 다 생각하지 않으면 왜 연세대 갔을까? 대통령이 말을 아껴야 하는데 또 가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의전실에서는 신경 씁니다. 우리 경호실에서는 혹시 또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저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손해보는 사람 없지 않소? 그지요? 네. 기회가 되면 다른 학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못 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필이면 탄핵 소추 중이라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데 초청이 오니까 항상 그때처럼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에 좀 마음이 넉넉했던 거지요. 갑시다. 리더십 센터라는 이름이 근사해요. 좋지 않습니까? 리더십 얘기는 많은데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 꼭 이번 강연만이 아니라 리더십 연구하는 데는 저도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데까지 협력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세대 리더십 센터 책임자 여러분, 교수님 잘 해보십시다. 잘 부탁합니다. 또 제 아들, 며느리가 다 연대 출신입니다. 아마 그것도 결심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비서실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뭐, 여러분들은 참 귀한 인재를 국가를 위해서 쓰게 그렇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뭐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쯤 되면 몰라도 비서실장 그런 거 왜 하냐 이러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모자라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전 총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연대를 위해서는 좀 아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낱낱이 다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없지요. 없지만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아시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성공했지요, 제가? 네. 성공의 비결은 뭔가? 이 비결을 들어보시고 혼자만 성공하지 말고 우리 나라도 국민도 모두 함께 성공할 방법을 내놓으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말해도 좋을 만큼 그야말로 비결을 내놓겠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가? 혼자서 다 만드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멀리 가야 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겠지만 당장 이 시기 소위 시대적 과제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맞는지 맞춰보십시다. 그리고 몇 가지 요즘 인기 있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갖고 인터넷 토론방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란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장래의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멋지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기 이전에 그냥 삶에 대한 불안이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여러분과 좀 달라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뭐 했냐? 사랑하고 아이 낳고 지금은요 손녀가 참 귀엽고 이쁩니다. 뻔하죠. 아무리 이뻐봤자 물씨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저를 보고 상상을 하십시오. 제 희망은 쟤보다 예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제가 소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고상한 가치가 있지만 그 어느 가치보다 저는 섭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 그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산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뭔가 다른 가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 그것 말고 좀 더 내가 개척하는, 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많이 모색해봤는데 결국 돌다가 섭리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삶을 삽니다. 혹시 그래서 속물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매 시기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그럴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시고 또 크고 작은 승부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도전했는가? 저는 현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관념과 주의를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기보다는 내 앞에 부닥쳐 있는 문제들에 도전했어요. 제게 부닥친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의 문제였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취직,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형편이 좀 좋아져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고시 공부를 하면서는 성공이었습니다. 읍내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항상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시골 아이여서 아마 성공에 대한 집착이 좀 더 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려고 고시를 했습니다. 보통 대학교에 수석 합격을 하고 나면 고시에 합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리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말들을 곧잘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겐 그런 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출세니까.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법이 짓밟힌 사건이지요. 아시죠? 10월 유신? 예. 볼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짓밟혔지만 그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짓밟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신헌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유신헌법 공부하고 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으니까 유신판사 아닌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는 옛날에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일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후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숙청했는데 그때 숙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숙청이 되며 숙청의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할 것인가, 고위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또는 감옥에 보내야 할까? 이런 많은 등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어느 등급에 해당이 돼야 되는가? 우리도 지금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 답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에 떳떳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숙청이 되면 저도 숙청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숙청 안 될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란가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전부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였는데 나로부터 조금 벗어난 때가 변호사 시절입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만 변호사 비리를 한번 해소해보자. 변호사 비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권위주의, 변호사가 내 가서 할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손만 비비는 변호사, 이 문화를 바꿔보자라는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몇 재판부에서 제가 찍힌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혹시 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시국 사건 변론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만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일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받은 충격, 자존심, 정의감 이런 것들이 좀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8년 뒤에는 대학교를 가게 생겼는데 바로 80년대 그 시기, 80년대 초반 그 시기에는 대학교를 가서 배우면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돼 있고 민주주의를 배우면 배운 것과 다른 현실에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반드시 데모를 할 것 같아요. 데모를 하면 이름이 적히고 평생 취직이 안 돼요. 죽도록 맞아요. 뻑하면 끌려가가지고 맞고. 물론 저도 제 뒤에 이제 형사가 두세 사람 따라다니는 수준의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만 아이가 그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지 않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감옥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만 문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법 괜찮죠? 제가 사회 문제 눈을 떠온 과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도전하고 오랫동안 승부를 해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승부는 자신과의 승부였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적은,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이기심 안에 있고 저의 비겁함 안에 있고 저의 안일함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제가 성공한 비결을 확실하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가진 것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더 가지겠다는 도전, 이것은 좀 안전하긴 하지만 성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성공의 과정에서는 투자를 하려거든 확실히 하라. 저는 제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왔습니다. 성공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현재에 몰두했습니다. 매 시기 현재에 몰두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긴 하지만 그것은 내다볼 뿐이지 항상 현재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제가 대통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후보가 되기 전에 경선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점을 쳐보고 제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대통령 되겠다고 그 시기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돌이켜 가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 앞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한강을 건널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어떻든 쿠데타는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공짜로 한 거 아닙니다. 찬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코 그분들은 공짜로 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걸지 않고 대통령이 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천을 드린 것을 보면 그래도 제가 제일 화끈하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똑똑하게 못할 바에는,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 안 한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끊임없이 저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이미 세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저 잘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끊임없이 자신의 그 목표를 바꾸고 여튼 부닥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어 왔다. 길게 설명하려면 참 많겠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저를 바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항상 수용해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비결은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번째는 사주가 제법 괜찮답니다. 시운입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비슷하게 아마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 대통령 한번 하라 이렇게 시켜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